1장 당신과 당신 마인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가장 큰 장애물.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한 거지가 어떤 거리에서 30년 넘게 구걸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갔어요. 거지가 지저분한 모자를 기계적으로 내밀면서 오물거렸어요. 한 푼만 적선하시지요. 행인이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군요. 대꾸하고는 그런데 거기 깔고 앉은 건 뭐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건 별거 아니요. 그저 낡은 괴짝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깔고 앉던 거지요.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기는 했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들여다보구려. 행인이 한사코 권했습니다. 거지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켜 귀찮다는 듯이 괴짝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괴짝 안에는 금덩이가 가득 들어있지 뭡니까? 당신에게 줄 것 하나 없이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권하는 행인이 바로 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우화처럼 무슨 괴짝 속을 들여다보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나는 거지가 아니야 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신의 진정한 보물은 존재의 빛나는 기쁨과 여기서 나오는 깊고 굳건한 평온인데 이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재산이 아무리 많은들 이 거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깥에서 작은 쾌락이나 성취를 찾고 인정받기를 갈망하며 안전이나 사랑을 모색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세상이 제시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물이 정작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뭔가 초인적인 성취 같은 걸 떠올리게 하고 우리의 거짓된 나인 에고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란 존재와 하나가 된다고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이에요. 이건 헤아릴 수 없고 파괴되지 않는 뭔가와 연결된 상태이며 좀 역설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자신이면서도 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무엇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건 우리의 이름과 형태를 넘어서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찾는 일입니다. 이 연결을 느낄 수 없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이며 주변 세상과 분리됐다는 착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뒤에는 알게 모르게 자신을 하나의 고립된 파편으로 인식하게 되지요. 두려움이 생기며 자기 안팎에서 갈등과 충돌이 일상다반사가 되고 맙니다. 깨달음을 고통의 끝이라고 간결하게 표현한 붓다의 정의를 나는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초인적인 그 무엇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정의로서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저 깨달음이란 고통이 아닌 것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고통이 없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붓다는 말을 아끼는데 그 침묵은 우리가 스스로 헤아려 보라는 암시입니다.
붓다는 부정적인 정의를 사용함으로써 이 정의를 믿어야 할 무엇이나 초인적인 성취로 마인드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즉, 깨달음이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런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불자들이 깨달음이란 붓다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나한테는 어울리는 게 아니라고 여깁니다. 적어도 현생에서는 말이죠. 당신은 존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존재란 태어났다가 죽고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많은 생명 형태들 너머에서 늘 있으며 영원한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존재는 보이지 않고 파괴할 수 없는 가장 깊은 본질로서 모든 형태의 너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형태 안쪽 깊은 곳에도 있습니다. 이건 곧 존재는 우리 각자의 가장 심원한 자아이며 진정한 본성으로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다가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인드로 파악하려고 들지는 마세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인드가 고요한 때라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있으면서 지금 순간에 완전히 주의를 집중할 때 비로소 존재를 느낄 수 있지만 마인드로는, 머리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존재를 다시 인식하고 그 느낌을 실감하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존재라는 단어는 신과 같은 뜻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신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나요? 신이란 단어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오용되는 바람에 본래 의미를 다 잃었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내가 말하는 오용이란 그 단어에 깃들어 있는 무한한 광대함과 신성한 영역을 한순간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실히 아는 것처럼 그 단어를 입에 올린다는 뜻입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가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런 오용 때문에 나의 신만이, 우리의 신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고 너희의 신은 가짜야 하거나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언급처럼 터무니없는 확신과 주장, 에고식의 망상 따위가 생기는 겁니다. 신이라는 단어는 이제 닫힌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허연 수염 달린 노인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기네 바깥에 있는 누군가나 무엇인가에 대한 심적 표상을 만들어내지요. 아, 그래요. 그게 남성이거나 남성적인 무엇이라는 점도 거의 분명합니다. 신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존재나 그 어떤 단어도 그 단어 뒤에 숨겨진 형용키 어려운 실체를 정의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중요한 문제는
단어가 가리키는 그것을 체감하는데 그 단어가 도움되는지 방해되는지 하는 점이에요. 그 단어는 그 이면의 초월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 머릿속에 아주 쉽게 날아들어 그들이 믿는 어떤 생각이나 정신적 우상이 되는 것일까? 존재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단어처럼 아무것도 명확히 밝히거나 알려주지 못해요. 하지만 존재라는 단어에는 열린 개념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이지 않는 무한한 실체를, 그것의 본질이나 의미를 어떤 조건적이고 유한한 대상으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이 존재는 심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존재를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이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을 다른 무엇과 동일시하기 이전에 내가 있다고 느끼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으로써 우리에게 즉각 다가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존재라는 단어에서 존재를 체감하는 쪽으로 작은 한 발짝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체감하는데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건 무엇인가요? 그건 자신을 자기 마인드와 동일시하는 것, 즉 생각이 집요하게 이어지게끔 부추기는 마인드를 바로 나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건 끔찍한 고통인데 이런 점을 사람들은 제대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누구나 다 잡념에 시달리면서 이게 마치 정상인 듯 보이니까요. 그리고 이 그칠 줄 모르는 정신적 소음 때문에 우리는 존재와 불가분한 내면의 고요한 영역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정신적 소음 때문에 마인드가 만들어낸 거짓된 나가 생겨나서 우리한테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설파했을 때 그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상 가장 근본적인 착각을 드러낸 겁니다. 즉, 생각을 존재와 같은 것으로 보았고 자기 자신을 생각과 동일시한 것이지요. 거의 모든 사람 속에 웅크리고 있는 강박적인 생각꾼은 주변 세계와 확실히 분리된 동떨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며 대립이며 충돌이 끊이지 않는 극도로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인드는 갈수록 더 분열돼 갑니다. 깨달음이란 흠없이 온전한 상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평온한 상태입니다. 깨달음이란 삶이 의식에 나타나고 드러난 측면인 이 세상에서 삶과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우리네 가장 심오한 자아와 또 드러나지 않고 의식에 나타나지 않은 삶과도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내 안팎으로 끊임없는 갈등이며 고통의 끝일 뿐 아니라
또한 자기도 모르게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에 더 이상 노예처럼 얽매이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야말로 얼마나 크나큰 해방인가요? 마인드를 자신이라고 여길 때, 즉 자신을 마인드와 동일시할 때, 개념이나 꼬리표, 형상, 단어, 판단, 명확한 규정이라는 이름의 흐릿한 차단막이 생기고, 그래서 진정한 관계가 다 틀어막힙니다. 마인드와 동일시할 때 나와 나 자신 사이에, 나와 동료들 사이에, 나와 자연 사이에, 나와 신 사이에 이 차단막이 들이우고 이것 때문에 이른바 분리망상이 생겨납니다. 즉 내가 있고 또 나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본질적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물질적인 외양과 개개의 형태 수준 아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지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 일체감을 더 이상 자명한 실제로 느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과 하나임을 진실이라고 믿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과연 진실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위안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겪어보아야만 믿음에 얽매이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 대다수의 생각하는 과정은 병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질병은 균형이 깨질 때 생겨요. 이를테면 신체에서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만 이 과정이 신체 전반과 조율되지 않은 채 계속된다면 세포들이 급증하면서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여야겠군요. 마인드는, 즉 마음이나 머리는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더없이 훌륭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아주 파괴적인 도구가 됩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마인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대체로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거지요. 그 대신 마인드가 사람을 이용합니다. 바로 이게 병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마인드가 곧 나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본래 사람의 도구인 마인드가 이제 사람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 말에 나는 썩 동의하지 않아요. 다른 많은 사람처럼 나도 목적 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을 하고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 내 마인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늘 그렇게 하고요. 십자말 풀이를 한다거나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마인드를 잘 이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들이 뼈다귀 핥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마인드는 어떤 문제에 매달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마인드가 십자말 풀이를 하고 원자탄을 만드는 것이지요. 당신은 그 어느 쪽에도 관심이 없어요. 혹시 당신은 원할 때면 언제나 자기 마인드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마인드 끄는 단추를 발견했나요? 아, 그건 생각하기를 완전히 멈추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잠깐이면 몰라도. 그렇다면 그건 마인드가 당신을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마인드와 동일시했고 그래서 마인드의 노예가 됐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건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홀리고 난 뒤 홀리는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우리의 자유는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실체인 생각꾼이 본연의 우리가 아님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알 때 그 실체를 관찰할 수 있어요. 이 생각꾼을 지켜보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생각 너머에 무한한 지혜가 있으며 생각은 이 지혜의 미미한 일부일 뿐임을 깨닫게 되지요. 또한 아름다움이나 사랑, 창의, 기쁨이나 내면의 평화같이 정말 중요한 것은 전부 마인드 너머에서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인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생각꾼을 지켜본다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만약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하고 말한다면 정신과에 가보라는 말을 들을 게 분명해요. 실제로 모든 사람은 늘 자기 머릿속에서 여러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건 자신도 모르게 여러 생각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끝없는 머릿속 독백이나 대화를 멈출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합니다. 늘 무언가를 쉴 새 없이 혼자 중얼거리는 속칭 마시간 사람들을 거리에서 간혹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과 당신을 포함해 이른바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짓의 차이란 기껏해야 당신은 입 밖으로 소리내지 않는다는 점일 뿐입니다. 이 머릿속 목소리는 누군가나 뭔가를 평가하고 주장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이 머릿속 목소리는 어떤 순간에 당신이 놓인 상황과 반드시 관련된 건 아닙니다. 이건 대체로 최근이나 먼 과거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가능한 미래의 상황을 미리 짚어보거나 상상하지요. 그러면서 일이 잘못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우리는 근심 걱정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이 머릿속 목소리에 시각적 장면이나 정신적 필름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설령 그 머릿속 목소리가 당면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조차 머릿속 목소리는 과거의 관점에서 해석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까닭은 머릿속 목소리가 제한된 마인드에서 나오는데 이 제한된 마인드가 우리네 인생 내력뿐 아니라 우리가 물려받은 사회적 문화적 사고방식의 반영이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과거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며 그 결과 현재에 대해 완전히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머릿속 목소리가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징벌하고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는 고문자를 자기 머릿속에 품고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질병뿐 아니라 크나큰 비참함과 불행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자기 마인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만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중얼거리는 목소리에 최대한 자주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반복되는 생각 패턴에 아마도 몇 년씩이나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을 낡은 레코드판 소리에 특히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생각군 지켜보기입니다. 달리 말해 머릿속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목격자로 머릿속에 실제로 현존하십시오. 단 그 목소리를 들을 때 편견을 갖지는 마세요. 즉 판단하지 마세요. 듣는 것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같은 목소리가 뒷문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뜻일 테니까요. 저기에 목소리가 있고 여기에 그것을 듣고 지켜보는 나가 있음을 곧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있다는 실감이나 나의 존재감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마인드 너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그 생각뿐 아니라 그 생각의 목격자인 자기 자신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들어선 것입니다. 생각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는 그 생각의 뒷면이나 바탕에 있는 의식적인 존재를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의 더 깊은 자아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은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잃고 금방 잠잠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마인드와 동일시하면서 그것의 에너지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게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자기도 모르게 강박적으로 생각하기를 끝내는 작업의 첫걸음입니다. 생각이 잠잠해질 때 머릿속 흐름이 중간중간 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마인드가 없는 틈새입니다. 혹은 무념의 간격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이 틈새들이 처음엔 짧아서 몇 초에 불과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길어집니다. 이 틈새들이 생길 때 우리는 내면에서 고요와 평온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여 예전에는 마인드가 가리고 있던 존재와의 일체감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 연습을 계속할수록 고요와 평온의 느낌이 더 깊어질 겁니다. 사실 이 느낌의 깊이에는 끝이 없어요. 또한 내면 깊은 곳에서 신비하게 솟아나는 기쁨도 느끼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존재의 기쁨입니다. 이건 비몽사몽이나 트랜스 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의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만약 평온을 얻느라고 의식 수준을 낮춰야 하며 고요를 얻느라고 활력과 경각심을 잃는다면 그런 것은 얻을 가치가 없겠지요. 이 내면의 연결 상태에서는 마인드와 동일시할 때보다 훨씬 더 경계하고 깨어있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현존하는 겁니다. 게다가 신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에너지장의 진동수가 이 상태에서 높아집니다. 이 무념의 노마인드의 영역에 더 깊이 들어서면서 우리는 순수 의식 상태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 자신의 현존이 어찌나 강렬하고 기쁘게 느껴지는지 이에 비하면
생각이며 감정이며 육체며 바깥 세상 모든 것이 다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자기 중심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실감함으로써 우리는 예전에 나 자신이라고 여기던 것을 훨씬 더 넘어서게 됩니다. 이 존재는 본질적으로 나이면서 동시에 이 나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더 큽니다. 여기서 내가 전달하려는 것이 역설적이거나 모순된 듯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생각꾼을 지켜보는 것 이외에도 지금 순간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머릿속 흐름에서 틈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을 그냥 강렬하게 의식하기만 하세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아주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의 움직임에서 의식을 끌어내 생각이 없는 무념의 틈새를 만드는데 이 틈새 안에서 우리는 높은 경계심과 인식 상태에 있으면서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는 일상에서도 연습하고 실행할 수 있어요. 우리네 일상의 움직임은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것을 행할 때 거기에 온통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 자체가 적어도 그 순간에는 목적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이나 직장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계단 하나하나에 동작 하나하나에 심지어 호흡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거기에 전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지요. 또는 손을 씻을 때 그 동작과 관련된 모든 감각적 인식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즉, 흐르는 물소리며 손놀림이며 비누 냄새 등에 집중하세요. 혹은 자동차에 타면 차 문을 닫고 나서 아주 잠깐 동작을 멈추고 호흡을 관찰합니다. 조용하면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절절하게 느껴보십시오. 이런 실습을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면에서 느끼는 평온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신을 마인드와 분리하는 법을 익히는 겁니다. 마인드의 흐름에 틈새를 만들 때마다 의식의 빛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애들 장난에 미소 짓듯이 머릿속 목소리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자신을 언젠가 보게 될지도 몰라요. 이건 마인드의 내용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아감을 더 이상 거기서 끌어내지 않으니까요. 깨달음이란 자신의 생각 위로 올라서는 것.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네 마인드는 도구입니다. 수단이에요. 그것은 특정한 작업에 이용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그 작업이 끝나면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마인드의 소명이에요. 그런 만큼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즉,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의 8할에서 9할쯤은
쓸데없이 반복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인드의 기능 장애와 흔히 나타나는 부정적인 성격 때문에 해롭기조차 하다는 점. 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인드를 잘 관찰하면 알게 될 겁니다. 이 무익하고 해로운 과정이 생명 에너지가 심각하게 유출되는 원인입니다. 이런 식의 강박적인 사고는 사실 중독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중독 형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 그걸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느끼지도 못한다는 것, 대안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마치 중독이 나보다 더 강한 듯 보이는 거지요. 중독은 또 우리한테 거짓된 쾌감을 안기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반드시 고통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왜 생각에 중독되는 건가요? 그건 왜냐하면 자신을 마인드와 동일시하기 때문인데 이건 또 마인드의 내용과 움직임에서 자아감을 끄집어낸다는 뜻입니다. 또 왜냐하면 생각을 멈추면 나도 존재하지 않게 될 텐데 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에 맞추어 자신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형성하지요. 이 헛개비 같은 자신을 에고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에고는 마인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에고라는 용어를 사람마다 여러 의미로 사용하겠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는 에고란 자신을 무의식 중에 마인드와 동일시하여 생겨난 거짓된 나를 의미합니다. 에고한테는 현재 순간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건 과거와 미래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진실에 완전히 거꾸로 가는 까닭은 에고 모드에서 작동하는 마인드의 기능에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기능 장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인드는 과거를 생생하게 유지하는 데 늘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마인드는 과거가 없다면 지금의 나도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인드는 계속 살아남고 미래에서 자유나 충족 같은 것을 찾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미래에 투영합니다. 흔히 이런 식으로 말하지요. 언젠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 나는 행복하고 만족할 거야. 편안해질 거야. 에고가 현재와 관련이 있는 듯 보일 때조차도 에고가 보는 건 사실상 현재가 아닙니다. 즉, 에고는 과거의 눈으로 보는 까닭에 현재를 완전히 잘못 인식해요. 혹은 에고는 마인드가 투사된 미래의 목표로 나아가는 수단 정도로 현재를 축소하기 일쑤입니다. 자신의 마인드를 관찰하면 이것이 에고의 작동 방식임을 알게 됩니다.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는 열쇠는 현재 순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인드가 곧 자신이라고 여기는 한 그 현재 순간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분석하고 판별하는 능력을 잃고 싶진 않아요. 더 명료하고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괜찮지만 내 마인드를 잃고 싶진 않아요. 사유 능력은 인간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저 또 다른 동물이 되지 않을까요? 마인드가 우세한 상태는 의식 진화 과정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얼른 넘어가야 해요.
안 그러면 계속 괴물로 커지는 마인드에 의해 우리가 파멸하고 말 테니까요. 이 문제는 저 뒤에 가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생각과 의식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생각은 의식의 작은 측면에 불과합니다. 생각은 의식이 없이 존재할 수 없지만 의식에는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깨달음은 생각 위로 올라선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나 동식물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생각하는 마인드를 여전히 이용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또 생각하는 마인드를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무의식적인 내부 대화에서는 머릿속 목소리에서는 벗어남으로써 내적인 고요와 평온을 맛봅니다. 마인드를 이용할 때, 특히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때는 생각과 고요 사이를, 마인드와 노마인드 사이를 몇 분마다 오고 가면 좋습니다. 노마인드 상태인 무념이란 생각이 제거된 의식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생각에 진정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광대한 의식 영역과 연결되지 못한 생각은 금방 빈약하고 무분별하고 파괴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마인드는 본질상 생존을 위한 장치입니다. 다른 마인드들을 공격하고 방어하기, 정보의 수집과 저장과 분석하기 같은 일은 마인드가 곧잘 해내지만 그런 건 다 창의적인 것과 거리가 아주 멀어요. 진정한 예술가나 창작가들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내면의 고요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마인드는 창의적인 자극과 직관에 겉모양만 입히는 것일 뿐입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조차 그들의 창의성이 심적으로 고요한 시기에 번뜩였다고 말하지요.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미국의 가장 저명한 수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작업 방법을 알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생각은 부차적인 역할만 할 뿐인데 그마저도 창의적 과정의 짧고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에서만 작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아주 많은 학자나 연구자들이 창의적이지 못한 까닭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멈추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지구상의 생명체나 우리의 몸이 만들어져 지속되는 기적은 마인드나 사고 활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인드보다 훨씬 더 큰 지능이 혹은 지혜가 작동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길이가 1000분의 1인치밖에 안 되는 인간 세포 하나가 그 DNA 안에 어떻게 600쪽짜리 책 1000권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을 수 있단 말인가요? 인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작동하는 지혜가 얼마나 광대한지, 또 우리네 지식이 얼마나 초라한지 더 깨닫게 됩니다. 마인드가 이 내면의 지혜와 다시 연결되면 그건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보다 더 큰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마인드의 움직임에 신체가 보이는 반응.
그렇다면 감정은 어떤가요? 나는 마인드보다도 감정에 더 자주 사로잡히는데. 내가 사용하는 마인드라는 단어에는 단순히 생각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무의식적인 정신적 감정적 반응 패턴뿐 아니라 감정도 들어갑니다. 감정은 마인드와 몸이 만나는 곳에서 생겨나요. 감정은 마인드에 대한 신체의 반응, 혹은 달리 말하자면 마인드의 상태가 몸에 반영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이나 적대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분노라고 부르는 에너지가 몸에 쌓입니다. 몸은 싸울 준비에 돌입해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몸이 움츠러들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것의 신체적인 측면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강한 감정은 몸에서 생화학적 변화마저 일으킵니다. 이런 생화학적 변화는 감정의 신체적 측면이나 물질적 측면을 나타냅니다. 물론 우리는 대개 자신의 생각 패턴을 모두 의식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을 관찰함으로써만 그 감정을 인식할 수 있어요. 호불호나 판단이나 해석 같은 자신의 생각과 더 많이 동일시 될수록, 달리 말해 의식적인 관찰을 덜 할수록 감정 에너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더 강해질 겁니다. 만약 자기 감정을 느낄 수 없고 그것과 단절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순전히 신체적인 문제나 증세로 그 감정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이에 관한 연구 결과가 근래에 아주 많이 나온 만큼 여기서 더 깊이 다룰 필요는 없겠습니다. 강한 무의식적 감정 패턴은 우발적인 듯 보이는 외부 사건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내가 직접 관찰한 것인데, 속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여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서 적대감과 분노가 저절로 강하게 발산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포착하고 또 이것이 그들의 잠재된 분노를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여러 감정을 느끼기 어렵다면 먼저 자기 몸의 내면 에너지장에 주의를 집중해 보세요. 몸을 내면에서부터 느껴봅니다. 그러면 자신의 여러 감정과 접촉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당신은 마인드의 상태가 신체에 반영된 것이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인드와 감정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즉, 마인드는 no라고 하는데 감정은 yes라고 말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말이에요. 자신의 마인드를 정말 알고 싶다면 몸이 늘 진실하게 알려줄 겁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몸에서 들여다보거나 느껴보세요. 만약 생각과 감정 사이에 분명한 갈등이 있다면 생각이 거짓이고 감정이 진실일 겁니다. 이 감정이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최종 진실은 아니더라도 그 당시 당신의 마인드 상태에 관한 상대적인 진실은 알려줍니다. 피상적인 생각과 무의식적인 정신적 과정 사이의 갈등은 흔한 현상이에요.
마인드의 무의식적인 움직임이 생각이라고 아직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움직임은 언제나 감정 형태로 몸에 반영될 테니까 그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지켜보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생각을 지켜보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유일한 차이라면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반면에 감정은 강한 물리적인 요소를 지니므로 주로 몸에서 느껴진다는 점이지요. 감정이 몸에 있도록 놓아둘 수 있지만 이때 감정에 지배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감정의 관찰자요, 지켜보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연습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무자각적인 것이, 무의식적인 것이 전부 의식의 빛을 쪼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관찰이 생각 관찰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 물음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킬 거예요. 단 분석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십시오. 내면의 주의를 집중하세요. 감정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아무런 감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몸의 에너지장 안으로 더 깊이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것이 존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감정은 대개 증폭되고 활발해진 생각 패턴이며 또 아주 종종 큰 에너지를 띠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걸 지켜볼 수 있을 만큼 현재 순간에 푹 빠져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배하려고 드는데 우리한테 현존이 충분치 않다면 자칫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흔히 그렇듯이 현존 상태가 부족하여 나 자신을 감정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게 된다면 그 감정이 한동안은 바로 나 자신이 됩니다. 우리네 생각과 감정이 서로 먹여 살리는 악순환이 종종 생겨요. 생각 패턴이 감정 형태에서 확대되며 감정의 노출 빈도가 본래 생각 패턴에 계속 먹이를 주는 것이지요. 달리 말하자면 어떤 감정 촉발의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마음에 담아둠으로써 생각이 감정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감정은 다시 생각 패턴에 활력을 불어넣는 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네 모든 감정은 이름과 형태 너머에서 자의식 상실의 뿌리를 두는 하나의 원초적이고 미분화된 감정이 여러모로 변형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미분화된 성격 때문에 이 감정을 정확히 묘사할 만한 이름을 찾기가 어려워요. 글쎄요, 두려움이란 단어가 먼저 떠오르지만 이 미분화된 감정에는 지속적인 위협감 이외에 포기 혹은 버림받음 혹은 불완전함의 느낌이 깊이 담겨 있어요. 어쩌면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기본 감정만큼 분화되지 않고 단순한 명칭을 지닐 수 있는 용어인 아픔이 혹은 고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마인드의 주된 과제 하나는 이 감정적인 아픔과 싸우거나 그걸 제거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마인드가 끊임없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야 그 아픔을 한동안 덮는 데 불과하지요. 그리고 실제로는
아픔을 없애려고 마인드가 더 버둥거릴수록 정작 아픔은 더 커집니다. 마인드는 고통의 해결책을 결코 찾을 수 없으며 우리한테 찾게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인드 자체가 이 고통이라는 문제의 본질적인 일부이니까요. 이건 마치 자기가 불을 지르고서 방화범을 찾아내려고 하는 수사관과 비슷합니다. 마인드와 동일시하기를 멈추지 않는 한, 달리 말해 자아감을 에고에서 끌어내기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원초적 감정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자신과 마인드를 동일시하지 않게 될 때 마인드가 제 권좌에서 밀려나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인 존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럼 사랑이나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랑이나 기쁨은 내면에서 존재와 자연스레 연결된 상태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생각 흐름에 틈새나 간격이 생길 때마다 사랑과 기쁨이 번뜩이거나 한순간 깊은 평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 간격이 많은 이들한테는 마인드가 조용한 순간에 우연히 드물게 나타나는데, 때로는 형용키 어려운 아름다움이나 극심한 신체 활동, 심지어 큰 위험으로 촉발될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때 내면의 고요가 갑자기 찾아들어요. 그리고 이 고요함에는 미묘하면서도 강렬한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온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대개 아주 짧은데, 이건 마인드가 다시 재빨리 소음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마인드의 이런 움직임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라고 부르지요. 마인드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사랑과 기쁨과 평온이 넘쳐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나는 감정이라고 부르지 않으려 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온은 감정 영역 넘어 더 깊은 차원에 있어요. 그래서 감정 영역 너머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느낄 수 있으려면 먼저 여러 감정을 충분히 의식하고 느껴야 합니다. 영어의 감정이란 단어 emotion은 어지럽히고 파괴한다는 뜻의 라틴어 emovere에서 나왔는데, 문자 그대로 불안, 동요, 교란 등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온은 존재의 깊은 상태입니다. 혹은 내면에서 존재와 연결된 상태의 세 가지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는 이에 상반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마인드 너머에서 솟아나는 것이니까요. 이와 달리 다른 감정들은 이원론적인 마인드의 일부로서 정반대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 나쁜 것 없이는 좋은 것도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깨닫지 못하여 마인드를 자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때로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은, 알고 보면 사실은 계속 번갈아 나타나는 고통과 즐거움의 사이클에서 즐거운 측면이 잠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즐거움이 늘 바깥에 있는 뭔가에서 나오는 데 비해 기쁨은 우리 내면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를 즐겁게 한 것이 내일 고통을 주며, 혹은 우리를 떠남으로써 또 고통을 안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한동안 즐겁고 가슴 설렐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은 중독성 집착이며 눈 깜빡할 새에 정반대의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극도의 결핍 상태입니다. 사랑이라고 부르는 많은 관계가 초기 행복감이 지나간 뒤에는 사실상
이른바 사랑과 증오, 매력과 비난 사이를 넘나들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주는 법이 없어요. 어찌 그럴 수 있냐고요? 진정한 사랑은 갑자기 증오로 바뀌지 않으며 진정한 기쁨은 갑자기 고통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깨달음을 얻기 전이라도, 자기 마인드에서 벗어나기 전이라도 진정한 기쁨이나 진정한 사랑, 깊은 내적 평온을 고요하지만 생생하게 언뜻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네 참 본성의 한 측면입니다. 이걸 대개는 마인드가 가리고 있을 뿐이지요. 이른바 정상적으로 보이는 중독성 관계에서도 더 진실하고 더 상하지 않는 뭔가가 느껴질 수 있는 순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은 마인드가 끼어들어 다시 가리는 바람에 그냥 한순간의 번뜩임으로 그치고 말 거예요. 그때 나한테 뭔가 소중한 게 있었는데 잃어버리고 말았네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인드가 됐네 이 사람아, 그건 다 환상이었어, 이렇게 설득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건 환상이 아니었으며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네 자연스러운 상태의 일부로서 마인드가 가릴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파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태양은 구름 저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붓다가 이르기를 아픔이나 고통은 욕망이나 욕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아픔에서 벗어나려면 욕망의 끈을 끊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네 욕망이란 전부 존재의 기쁨을 대신하기 위해 외부의 사물과 미래에서 구원이나 자기 실현이나 충족을 얻으려는 마인드입니다. 내 마인드가 곧 나 자신이라고 여기는 한 나의 갈망이며 욕구며 탐심이며 집착이며 혐오 따위가 곧 나 자신이 되며, 그런 것 이외에 다른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해요. 단순한 가능성이나 충족되지 않은 잠재력, 아직 싹트지 않은 씨앗 같은 나도 있기는 한데, 이건 지금 우리가 다루는 마인드 전체로 보자면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내 마인드가 나 자신이라고 여기는 상태에서는 자유나 깨달음을 얻으려는 나의 갈망조차 미래에 이걸 성취하고 완성하려는 또 다른 욕망일 뿐입니다. 그러니 욕망에서의 해방이나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현재에 현존하도록 하십시오. 마인드의 관찰자로서 현재 순간에 머무르세요. 붓다의 가르침을 입에 올리는 대신 붓다가 되고 깨어난 자가 되는 겁니다. 붓다라는 단어 자체가 깨어난 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은총받는 상태에서 떨려나고 시간과 마인드의 영역에 들어서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 이후 오랜 세월 고통의 소나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래로 사람들은 자신을 근원에서 분리됐을 뿐 아니라 서로 간에도 분리된 낯선 우주의 무의미한 파편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마인드와 동일시하는 한, 영적으로 말해서 깨닫지 못하는 한 아픔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주로 감정적인 아픔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육체적 아픔과 질병의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원한이나 증오, 자기연민, 죄책감, 분노, 우울감, 질투 등이, 심지어 아주 가벼운 짜증이나 초조함까지도, 이건 다 여러 형태의 아픔입니다.
또 모든 즐거움이나 신바람 같은 감정적인 고향에는 아픔의 싹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그 자체에 그것과 반드시 붙어 다니는 정반대의 것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되지요. 감각적으로 고양되기 위해 마약을 복용해 본 사람은 상승 뒤엔 반드시 하강이 따르며 쾌감이 어떤 형태의 아픔으로 바뀐다는 점을 누구나 다 압니다. 아주 허물없는 사이가, 아주 좋은 관계가 즐거움의 원천에서 아픔의 원인으로 얼마나 쉽고 빠르게 바뀔 수 있는지 많은 이들이 겪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본다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양극단은 동전의 양면이며 이 두 가지 다 근본적인 고통의 일부로서 마인드와 동일시된 에고의 의식 상태와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네 고통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고통이요, 두 번째는 과거에서 비롯돼 우리 마인드와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통입니다. 현재에서 고통이나 아픔을 만들지 않는 방법과 과거의 고통이나 아픔을 녹여 없애는 방법, 바로 이것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